인생은 깃털과 같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사람의 운명은 바람과 비슷하다고 말한 것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는 깃털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한 인간의 의지란 사실 각자 자신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주관의 세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특정 거리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할 때 직업이 구두 수선공인 사람은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나 거리에 자리 잡은 구두가게를 중심으로 거리의 이미지와 느낌을 재구성해낸다. 이 구두 수선공에게는 세계가 구두로 표상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지의 철학자라 불리는 쇼펜하우어의 역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설명한 우리 삶의 실체이기도 하다. 바람에 의해 부서지는 한낱 파도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란 그저 우리가 가진 표상에 국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주관의 세계, 즉 각자가 다른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주인공일 뿐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주관의 세계에 사는 개인으로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운명에서의 명백한 의지라는 글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무척이나 신비로운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쇼펜하우어 왈 어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자기 인생이 누군가의 명령과 계획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되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치 어떤 소설가에 의해 쓰여진 소설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생을 살면서 겪은 중요한 사건은 외견상으로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일관된 구성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이 일관된 구성은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꿈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은 알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만들어낸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의지에 의해 구성되고 계획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한다. 우리가 살면서 우연히 만나는 특정인은 때로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 모르게 그 특정인을 중요한 인물로 인식하고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다. 의지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서 살펴본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의지는 집단 무의식이다. 사람마다 다양한 의지를 표상해내며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원형적이고도 집단적인 의지가 존재한다.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의지는 분명 존재한다. 앞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지인 무의식이 없다면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음을 밝혀냈다. 무의식은 모든 척추동물의 뇌의 표준으로 갖추어진 하부구조인데 비해 의식은 선택 사항에 가까운 것으로 인간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의식적 기호적 사고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의 5%만을 의식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당신이 소파 위에 늘어져서 TV를 보고 있을 때와 상당히 까다로운 적수를 맞이해 고도의 바둑을 두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신 활동의 에너지 소비 차이는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당신이 아무리 집중한다고 한들 뇌의 에너지 소비는 겨우 1%가량 늘어날 뿐이라고 한다. 의식이 무엇을 하든 정신 활동의 대부분은 무의식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빈둥거릴 때나 일할 때나 무의식은 언제나 열심히 정신적 팔굽혀펴기, 쪼그리 앉기,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일까? 심리학자이자 인간 의식 연구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벤자민 리벳 박사는 뇌과학의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자유의지 실험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냈다. 리벳 박사는 실험 대상자들의 머리에 뇌전도 기계를 설치하고 원형의 시계를 돌아가는 점을 보여주며 실험 대상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단추를 누르도록 했다. 그리고는 그 점이 어느 숫자 위를 지나갈 때 눌렀는지를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간단한 실험에서 밝혀진 결과는 과학자들을 패닉 상태에 빠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놀랍게도 실험 대상자들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결심하기 약 0.5초 전에 이미 뇌에서 행동에 대한 명령 신호가 내려진 것이 뇌파 그래프로 확인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실험 대상자가 인식하는데 약 0.35초의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험 대상자들은 하나같이 이때가 바로 자신이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실험 대상자들이 실제로 손가락 근육을 움직여서 버튼을 누른 것은 이로부터 0.2초의 시간이 더 흐른 후였다. 다시 말해 뭔가를 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두뇌는 그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리벳 박사가 이 실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행동하려는 의지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동작의 마무리 단계에서만 의식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사실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불편한 진실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2008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뇌과학자인 존 데일란 하인즈 교수팀이 다시 한번 리벳 박사의 실험을 더 정밀하게 재현해내기도 했다. 실험 대상자들의 뇌를 기능형 핵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fMRI로 관찰해 본 것으로 80년대에 행해진 리벳 박사의 실험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최종 결정과 관련된 뇌 부위의 변화를 정밀 조사할 수 있는 실험이었다. 또한 리벳 박사가 실험했을 때와는 달리 실험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원할 때 스위치를 누르라고 하였다. 그러자 실험 대상자가 결정을 내리기 수초 전에 실험자 이마 바로 아래에 있는 피질 부위에서 반응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다. 최대 10초 전에 이 피질 부위에서 반응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실험 대상자들이 오른쪽 버튼을 누를지 왼쪽 버튼을 누를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했다고 한다. 하인즈 교수는 말한다. 예측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 혹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모두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생존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래밍된 무의식 덩어리에 불과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어 보인다. 모든 생명체는 한목적적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움직이는 우주적이고도 신비로운 의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중에 반사가 만사의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만사는 하나의 교양학단처럼 아귀가 척척 맞아 들어가게 된다고 분석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꾸는 큰 꿈 속에 나오는 인물이 또 꿈을 꾸는 말하자면 규모가 방대한 꿈이 아니겠냐는 결론을 내린 이유다. 그렇게 해서 그 본질상 우주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한 개인 의지의 동기부여에 따라 각 보석이 다른 보석에 비치는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만사가 만사와 빈틈없이 연결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뒤에 어떤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우리를 조종하는지도 모른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드라망의 그물이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똑같은 패턴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이다. UCLA 대학의 생리학 교수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수에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한 인간의 운명처럼 애초에 주어진 환경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우연들이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밝혀냈다. 왜 어떤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며 각 대륙마다 문명의 발달 속도의 차이가 났는지를 면밀히 파헤쳐보면 그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춰 그랬을 뿐 다른 이유랄 게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한목적성이 발견된다. 이처럼 세상이 한목적적이듯 인간과 자연의 운명도 한목적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식물은 자기가 자라는 토양과 지역에 적합하고 모든 동물은 자기가 속한 환경과 먹잇감에 적합하며 심지어는 먹잇감도 자신의 천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한 방어 능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장 특수하고 더없이 경이로운 외부적 한목적성과 만난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그러했듯이 모든 시간성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설명 방식을 거꾸로 돌려서 적용시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종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환경이 미래의 자기 안에 머물게 될 존재들을 이미 고려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주는
얽히고 설킨 꿈의 인드라망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한목적성이 인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마치 그 삶 자체가 어떤 일관적인 줄거리를 이룬 듯 여겨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온 삶 그 자체는 그야말로 혼란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뜻밖의 일 뒤에 또 뜻밖의 일이 뒤를 따르는 시기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야말로 완벽했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다. 사람은 누구든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의 무게야말로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한목적적으로 부여된다.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 그런 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런 짐을 지고 갈 힘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불길하고도 어두운 운명, 혹은 질척한 운명을 등에 지고 인생이라는 길을 개척하며 살아갈 힘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팔자가 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개념인 운명의 부름이라는 것도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청받고 그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한목적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즉 그렇게 되리라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다. 로마인은 지니우스, 그리스인은 다이몬, 기독교인은 수호천사, 불교인은 업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원래 플라톤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국가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에르 신화에 등장한다. 인간이 죽으면 생전에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 보상과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또한 다시 육체를 입고 태어날 때는 다음 인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운명은 이미 아스트랄계에서 각각의 성숙도와 진보 수준에 맞춰 신의 섭리에 의해 준비된다. 다시 육체를 입게 될 존재는 자신을 맞으려 기다리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 훤히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스트랄계를 떠나기 전 준비된 조건에 동의한다. 그렇다. 이 고해를 건너는 호된 시련, 이 배움의 과정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입는 바로 그 순간 신의 섭리가 준비해둔 모든 내용을 잊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영혼은 저마다 고유한 다이몬을 부여받으며 다이몬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미지나 패턴을 선택했다. 영혼의 동반자인 다이몬은 우리를 이곳 세상으로 인도한다. 하지만 세상에 도달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죄다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텅 빈 상태로 왔다고 생각한다. 반면 다이몬은 당신의 이미지 안에 있는 것과 패턴에 속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다이몬은 운명의 전달자라는 것이다. 후기 플라톤 학파에서 가장 위대한 학자인 플로티노스가 설명하듯 우리는 그 영혼에 어울리는 육체와 부모, 공간, 환경을 정했다. 그리고 그 신화에서 말하듯 그것은 필연성의 결과다. 이 말은 혹시 내가 저주할 수도 있는 내 육체와 부모를 비롯한 환경이 내 영혼의 선택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려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플라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에르 신화를 들려주고 신화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 신화를 보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석학 제임스 힐머는 저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플라톤이 제시한 에르 신화의 함축적 의미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운명의 부름을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운명의 부름과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 셋째, 여러 가지 우연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난 이유를 깨달으려면 그들의 공통된 의미를 찾아야 한다. 힐먼에 따르면 우연성에는 인간이 이어받고 그 이미지의 패턴에 속하는 인간에게 필연적인 패턴을 성취하도록 일조하는 심적 고통과 자연적인 충격까지도 포함된다고 한다. 결국 플라톤의 이론이라는 개념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운명의 부름이라고 바꿔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으면 만사가 당신에게 찾아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길이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앞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전례도 없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모든 것이 그야말로 뜻밖인 동시에 그 자체로 적시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목적적인 나만의 길을 찾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삶의 의미를 찾아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답이다. 이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와 예언자 오라클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오라클을 만난 네오는 캔디를 먹겠냐고 묻는 오라클에게 제가 먹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나요? 라고 반문한다. 모르면 오라클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
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네오는 그렇다면 자신의 선택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반문한다. 그러자 오라클은 이렇게 대답한다. 너는 선택하러 온 것이 아니야. 너는 이미 선택을 했지. 여기에 온 것은 왜 그 선택을 했나 알려고 하는 거지. 쇼펜하우어가 처세술의 달인으로 유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가 만사를 결정하는 것이 삶의 실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전개와 결말은 바로 운명, 즉 의지가 하는 일인데 이러한 이치를 알면 그 운명의 패턴을 분석하는 설계자의 입장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은 천지 차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관찰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즉, 사유다. 한 인간의 깨달음이 온 우주를 진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우주인 우리 개개인은 진정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삶을 사는 것은 일종의 여행이다. 우리는 그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다 같은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바람여행처럼 발길 닿는 대로 떠나는 미지의 여행인 것이다. 바람을 닮아가는 인생, 자기 본연의 결대로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순리대로 사는 인생인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가는 대로 유유자적한 삶, 유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